전설야담 사약을 발로 찬 사내. 조선 중엽 조태채가 한성 판윤으로 복무할 때의 일입니다. 한성 판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직책이어서 다양한 업무를 많이 다뤘습니다. 조태채는 부인 심씨의 상을 당해 몹시 슬픈 상황에서 시급한 일이 있어 다음날 새벽에 아전이 방문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 조태채는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한성부 아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급하다면서 왜 이렇게 늦을까? 그런데 한성부 아전은 해가 돋을 때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할 일 없이 허비한 조태채는 크게 노하여 공청으로 출근해 해당 아전을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일을 태만히 한 저놈에게 곤장을 치라. 공무를 게을리하고 상관을 능멸한 죄가 크므로 곤장은 한두 대로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태채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기에 다른 아전들은 숨을 죽이며 조용히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형구가 갖춰지는 동안 그 아전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조태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매우 슬픈 사정이 있으니 한 말씀 아뢰고 죽겠습니다. 조태채가 노여움을 참고 슬픈 사정이 뭐냐고 묻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아내를 잃었는데 집에 어린 자식 셋이 있습니다. 맏자식은 나이 5살이고 둘째는 겨우 3살이며 딸 하나는 태어난 지 이제 막 6개월이 됐습니다. 소인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어린 딸이 어찌나 울어대는지 급히 이웃집 여자를 청하여 젖을 먹였습니다. 조금 뒤에 둘째 자식이 또 배고프다고 울부짖어 소인이 돈으로 죽을 사서 먹였습니다. 아전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다 보니 때가 늦었습니다. 소인이 이미 공적인 일을 알고 또 대감의 위험을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고의로 죄를 범하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옵소서. 막 상처한 조태채는 그 말을 듣고 슬프게 여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다가 이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사정이 나와 비슷하구나. 어느 사이 조태채 얼굴에서 노기는 사라졌고 동정 어린 표정이 되었습니다. 조태채는 아전을 곧바로 석방하면서 쌀과 배를 넉넉히 주어 자식 양육하는데 보태 쓰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아전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지만 사실 그 아전의 말은 거짓이었으니 조태채의 사정을 알고 짐짓 말을 꾸며 죄를 면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전의 부인은 죽지 않았고 자식들 나이도 조태채에게 아랫 말과 달랐습니다. 뒷날 조태채는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후 그 아전이 성실히 일했기에 죄를 묻지 않고 봐주었습니다. 이처럼 조태채는 사정이 어려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하고 아량이 넓은 성품이었는데 그의 겸인 홍동석과의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겸인은 노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면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지기, 소사, 통인이라고도 불린 그들은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중인 신분인 겸인은 문서 작성에 능숙해 주인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권세가는 일 잘하는 겸인을 중앙관청서리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조태채의 겸인이었던 홍동석이 형조에서 서리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경종 원년에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노론 사대신이 왕의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고 정무를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면서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무고했습니다. 소론의 대관들은 서리를 시켜 계사를 쓰게 했습니다. 계사는 논제에 관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시받은 홍동석은 명단을 살펴보다가 자신이 상전으로 모신 조태채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붓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주인과 겸인은 아버지와 아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자의 의리가 있으므로
소인은 직접 아버지의 죄명을 겪을 수 없습니다. 대관들이 노하여 그에게 매질하고 가두어 형을 받게까지 했으나 동석은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글씨를 썼습니다. 탄핵당한 조태채가 멀리 유배 가게 되자 동석은 선해청에서 스스로 물러나 진도로 가는 조태채를 따라가며 충실히 모셨습니다. 그 뒤 조태채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아들 조관비는 부친과 만나고자 부랴부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금부도사가 먼저 사약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아들 조관비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으나 아직 현장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금부도사는 조태채에게 빨리 사약을 마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조태채는 아들 얼굴을 본 후에 죽고 싶으나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곁에 있는 동석이 금부도사에게 청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 들어온다고 들었사오니 시간을 조금 늦추어 부자간에 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그러나 금부도사는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석이 벼랑간 달려가 약사발을 엎질러 버렸고 만약을 대비해 준비한 여분의 사약이 들어있는 항아리마저 발로 차서 깨뜨렸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조태채도 놀랐지만 금부도사는 더욱 놀라고 대경실색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구든 왕이 내린 사약을 뒤엎으면 대역죄에 해당하고 금부도사도 어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로 극형을 면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몹시 화가 난 금부도사 일행은 동석을 마구 때렸지만 그렇다고 땅에 스며버린 사약을 그릇에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어떻게든 일은 수습해야 했기에 조태채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때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노대신의 말인지라 금부도사는 귀담아 들었고 그에 따라 진도로 가는 바닷길이 험해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사약을 물에 빠뜨렸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한양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다시 사약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하여 사약이 다시 오기까지 며칠 사이 조태채 부자는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조태채는 사약을 마시기 전에 아들과 동석을 번갈아 쳐다본 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동석을 신동기로 여겨야 할 것이다. 아들 조관비는 그리 하겠노라 대답했고 조태채가 세상을 떠나자 동석은 상여를 충심으로 보호하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홍동석은 선해청 서리로 일했으며 조관비는 아버지 유언대로 동석을 형제처럼 대하며 자주 왕래하고 챙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조태채의 제사 때도 동석을 참석시켜 주었고 그의 자손들은 조씨 문화에 출입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사사로운 의리를 위해 국가 행정을 농락한 행위는 잘못이지만 사람들은 이 일을 아름답게 생각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